고추는 병충 예방제를 함에 있어서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농약하세요, 농약하세요, 약하세요, 약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농약살포를 말씀드릴 때 나오는 용어가 이 교살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교살포가 어떤 의미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똑같이 농약을 10번을 해도 10번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 교살포를 이해를 못하고 농약을 10번 하시면 한 번 한 꼴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설명 보시면 작용기작이 같은 농약은 연속해서 사용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작용기작이 같은 약을 연속해서 쓰면 병균이나 해충이 저항성을 만들어서 약효를 없애버려요. 작용기작은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내가 사용하는 농약의 작용기작은 자, 농약의 라벨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작은 글씨로 쓰여 있긴 해요. 그런데 좀 젊은 사람 보고 좀 봐달라고 하세요. 내가 산 농약에 자, 작용기작이 뭐라고 써 있는가 한번 봐달라고 하세요. 자, 요 핑크색 약을 잘 보시면 살균제 다1이라고 쓰여 있죠? 네. 보이세요? 네. 병균을 잡아주는 살균제는 작용기작의 목록이 가, 나, 다, 라, 마, 바 요런 시리즈 순으로 매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벌레를 잡아주는 살충제는 1, 2, 3, 4 이런 숫자 시리즈로 기작을 나눠놨어요. 그 다음 풀을 잡아주는 제초제는 대문자 A, B, C, D 순으로 작용의 기작을 분류를 해놨어요. 그런데 자, 이 작용 기작이라고 하는 거는 자, 가 기작, 나 기작, 다 기작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죽이는 방법을 서로 다 다르게 농약들이 다 기능을 해요. 그런데 자, 서로 방법이 다른데 똑같은 방법으로만 약을 하면 병균들이 또는 해충들이 거기에 벌써 대비를 해버려요. 벌써 2번만 써도 대비를 해서 약 효과를 무마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작용기작이 다른 약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는 게 바로 교살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기작별 교호로 사용해야 농약에 대한 저항성을 대비할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다의 1이라고 하는 약을 그 다음번에 또 다의 1을 쓰지 말고 자, X라고 되어 있죠? 다의 1을 쓰지 말고 이번엔 가의 1이라고 하는 약으로 바꿔서 쓰시라. 자, 작용기작이 다른 약으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거를 교살포라고 합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농약을 하셔야 10번을 약을 했을 때 10번의 효과를 보는 거지 똑같은 약 10번 하시면 약 한 번 한 꼴밖에 안 돼요. 자, 작년에 자, 지긋지긋하게 밭에 많았어요. 아주 징그러웠어요. 아주 탄저병. 요게 이제 그 곰팡이가 나중에는 까맣게 올라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요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보시면은 나이테처럼 이렇게 무늬가 생겨요. 탄저병은. 탄저병이 어떤 조건에서 많이 발생을 하느냐. 자, 연구 결과로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도 연구를 했대요. 온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습도가 높아질수록 발병이 100%까지 올라가요. 결국은 탄저병균은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발병률이 높아요. 고온 다습한 조건은 우리나라에서 언제냐면 장마기 이후에 여름철 고온하고 습하고 비 자주 오고 할 때 자, 그 조건에서 탄저병균이 극성을 부립니다. 자, 탄저병 방제는 50% 농약으로 50% 환경관리로 50%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환경적인 면에서 봤을 때
탄저병은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병균이 활동력이 더 많기 때문에 밀식을 하거나 하면 바람이 안 통하고 더 습하거든요. 그러니까 밀식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또 똑같은 병균 조건에서 질소를 많이 줘서 식물체가 너무 연약해지면 또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밀식이나 질소를 너무 많이 주지 마셔야 되고요. 자, 지난해 전년도에 탄저병에 걸렸던 밭에 탄저병이 걸린 고추, 탄저병이 걸린 포기,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첫 번째 전염원이 돼요. 가장 중요한 전염원은 병든과와 병든포기다. 그래서 전년도에 병든 거를 좀 깨끗이 밭에서 제거를 하시는 게 첫 번째 하실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개만, 고추 한 개만 내 밭에 보여도 벌써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밭에 탄저병이 만연히 걸렸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탄저병 병반 1cm에서 탄저병 포자가 1억 개 이상 분출이 된대요. 그러니까 약을 하실 때는 내 밭에 있는 고추, 전년에 걸린 거 빼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올해 재배 중에 약을 해야 돼. 탄저병이 걸린 것 같아. 약을 해야 돼. 그러면 맨 먼저 하시는 게 약부터 하시는 게 아니고요. 탄저병이 걸린 고추를 먼저 따내셔야 돼요. 따내고 그 다음에 약을 하셔야 돼요. 자, 이유는 아까 1cm에서 1억 개 이상의 포자가 날른다고 했죠. 그 한 개 걸린 데에서 또는 여러 개 그 탄저병 걸린 고추에서 전염되는 속도가 있어요. 옆으로 퍼지는 속도. 약으로 치료하는 속도보다 번지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개체는 힘드셔도 따내세요. 따낸 탄저병 고추는 반드시 바깥으로 빼내서 태우거나 땅에 묻어주거나 그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농약을 하셔야 되고요. 탄저병 농약은 크게 예방용 보호살균제가 있고요. 병이 발생한 이후에 쓰는 치료제가 있어요. 약의 기능들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에 보면 탄저병균은 99% 이상은 빗물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비가 오기 전에 약을 좀 뿌려주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비 오기 전이 낫나 비 온 후가 낫나 이거 가지고 또 고민들 하시더라고요. 물론 전, 후 두 번 하면 좋아요. 두 번 하면 좋지만 두 번 하면 힘들고 약간 많이 들고 어렵잖아요. 기왕에 선택해서 한 번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비 오기 전에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고온 다습한 조건이 돼서 곰팡이 이 탄저병균이 고추에 붙어서 4시간이 지나면 벌써 고추 안으로 침입을 한대요. 그래서 비 온 다음에 뿌리면 벌써 침투되어 있는 애를 치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효과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걸린 거를 고치는 게 더 어렵고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더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왕이면 약을 한 번 하시되 비 오기 전에 일기예보를 잘 보셔야 되겠죠. 비 오기 전에 약을 해주시는데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10일 간격으로 적용 약제를 교호살포해 주셔라. 아까 교호살포 말씀드렸죠? 작용 기작이 다른 약을 두세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교호살포를 하셔야지 약효를 보실 수 있고요. 또 탄저병균이 고추 열매에 묻어 있거든요. 잎에다가 아무리 위에서 농약을 뿌려도 고추 열매에 약이 안 묻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매달려 있는 고추에 약이 충분히 묻을 수 있도록 약을 아래에서 위로 그런 식으로 좀 약을 살포를 해주셔야 농약의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저병은 농약으로 50% 잡아주고 환경관리로 50% 잡아줄 수 있는데 보호살균제로 예방을 하다가 걸리면 침투이행성 치료제로
치료를 한다. 그 다음에는 번갈아 가면서 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피해를 많이 주는 병이 역병입니다. 역병은 다 아시겠지만 시들죠. 시들어서 포기 밑에 요 지제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손톱으로 살살살 벗겨보면 이 부분이 까맣게 썩어 들어가요. 좀 함몰되는 느낌도 있고. 자, 요거는 이제 이건 역병이거든요. 역병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역병은 그 병균을 보면요. 끝에 꼬리가 달려서 물속을 헤엄치고 다녀요. 그래서 자, 연작을 했던 토양에 장마기가 겹치고 거기에 물 빠짐까지 나쁜 밭이면 여지없이 역병이 옵니다. 자, 역병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지만 사전에 어느 정도 예방은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역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품종을 선택을 하실 때 PR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품종들은 무조건 역병 저항성 품종이에요. PR 계통의 품종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 차지 않도록 배수가 잘 되도록 두둑을 20cm 이상 높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석회와 유기물 뭐 이런 거 충분히 시용해서 뿌리 발달을 좋게 해주셔야 되고, 자, 심기 전에 이제 역병 예방약을 토양에 처리를 같이 해주시고, 심는 날 심는 구멍에 관주 처리를 하거나 또는 오판 상자체 침지 처리를 하거나 그렇게 그 약으로 화학적으로도 예방을 좀 해주시는 게, 역병은 한번 피해가 났던 밭은 사실은 안 하시는 게 최우선이에요. 연작을 안 하시고 윤작, 돌려짓기를 하시는 게 좋지만 밭자리 여건이 여의치 않으시면 이런 방법으로 최선의 예방을 하셔서 역병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풋마른병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역병하고 비슷해요. 같이 시들었다, 또 저녁이 되면 좀 깨어났다 반복하다가 시들은 채로 파란 채로 죽어요. 그래서 천국병이라고도 하거든요. 요거는 요 지제부를 아까 역병은 손톱으로 살살살 밀어보면 까맣게 죽어 들어갔는데, 요 풋마른병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살짝 불룩한 느낌도 나고 손톱으로 살살 이렇게 벗겨보면 멀쩡해요. 푸릇해요. 근데도 시들어 죽어요. 요거는 이제 세균에 의한 병인데 땅속에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땅속에서 이 병원균이 이 식물의 뿌리끝이나 상처 부위를 통해서 감염을 시키는데 이제 5년 이상 땅속에서 살아요. 걸리면 치료약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역병처럼 윤작을 하거나 정 여의치 않으면 토양 소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도에 정상적인 고추 재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아까 풋마른병과 역병을 이제 구별 못 하시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요거는 풋마른병을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밑에 지제부 부분을 살짝 벗겨봤는데 푸릇푸릇하니 아무리 봐도 이거는 풋마른병 같다 싶을 때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이에요. 집에 뭐 맑은 유리컵, 맥주컵 같은 데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줄기를 칼로 딱 잘라서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이거 하얗게 내려가는 거 보이세요? 네. 잘 보이세요? 네. 이쪽도 그렇고 요거 비커에다가 실험실 사무실에다 꽂았는데 요게 바로 세균 덩어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역병은 곰팡이균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요. 청구병은 풋마른병은 세균성 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균 유액이 쭉 흐르는 게 보여요. 이렇게 서로 확실한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병을 아까 제가 역병은 긴 꼬리가 달려서 물속을 헤엄치고 다닌다고 했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건 이제 세균이고, 그래서 하나는 곰팡이병이고 하나는 세균병이다. 그래서 똑같이 시드는 증상처럼 보이지만 약이나 접근 방법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다시 드는 약이라고 똑같은 약 그냥 치시면 아무 효과 없어요. 물론 둘 다 치료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치료는 안 되는데 약이 왜 필요할까요? 그 옆에 건전한 애들, 건강한 애들이라도 전염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약을 치는데, 자, 뽑아내는 게 첫 번째 하실 일이고, 그 다음에 자, 역병 같은 경우는 이제 적용약을 타서 약물을 자, 입에다가 뿌려줘서는 소용이 없어요. 균이 땅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약물을 토양에다가 관주를 하셔야 돼요. 흠뻑흠뻑 관주를 하는데 뽑은 개체 자리도 관주하셔야 되지만 뽑은 개체 좌우로 5포기 이상 약물을 흥건하게 땅속에다가 그렇게 관주를 해주셔서 가급적 전염을 좀 막아주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물을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골과 골을 넘나드는 게 드물어요. 고랑별로, 고랑 옆으로 좌우로 이렇게 전염이 되거든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네, 이제 바이러스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바이러스가 제일 무서워요. 바이러스는 이제 치료 방법도 없고요. 복합 감염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진단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제 사진을 보시면 다양한 증상의 바이러스 사진들인데요. 이 중에서 진딧물이 옮겨주는 CMV 바이러스, 그 다음에 총체벌레가 옮겨주는 PSWV 바이러스가 요즘에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생육과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로 생각이 됩니다. TSWV 바이러스 증상 사진들이에요. 설명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체벌레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데, 영속 전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총체벌레가 바이러스를 몸에 품고 일생을 살다가 죽어요. 다시 태어나도 바이러스를 품고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속 전염이 된다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방지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 토마토 간접 위조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매개충은 자, 요 그림상에 있는 요 총체벌레예요. 오로지 요 매개충만이 전염을 시켜요. 요것만 없으면 결국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 예방 또는 바이러스 치료 이코르 총체벌레 방제랑 같은 뜻이에요. 총체벌레를 방제하지 못하면 바이러스를 예방을 할 수가 없어요. 총체벌레가 개체를 넘나들면서 튀어요. 톡톡 튀어서 넘나들면서 몸에 있는 바이러스를 넘겨주고 이렇게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이 됐을 때 입의 모양이라든가 열매의 사진들입니다. 자, 총체벌레는 처음부터 몸에 바이러스를 품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자, 시작은 어디냐? 월동하고 있는 야생 잡초들. 자, 월동하는 야생 잡초에는 무수히 많은 바이러스들이 여기에 다 감염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이런 잡초에서 서식을 하고 있다가 잡초로부터 바이러스를 빨아먹고 그 다음 고추 육묘장이나 고추밭으로 넘어오면서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육묘 단계에서부터 총체벌레가 가해를 해서 피해를 주는데 이렇게 이끗이끗하게 ඝ을가먹은 모양도 보이고요. 또 입이 살짝 뒤틀어지는 그런 기형의 입들이 보이고, 어린 묘를 유심히 관찰을 했더니 입의 모양이 살짝 뒤틀어지는 그런 틀어진 모양들이 많이 보인다. 100% 이거는 총체벌레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총체벌레가 다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 중에 바이러스가 있는 애를 잡아야 되는데 어떤 개체가 바이러스가 있고 없고 구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묘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이 총체벌레를 좀 잡아주셔야 돼요.
자, 총체벌레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식물체의 초기 단계 모습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면은 입의 모양이 뒤로 이렇게 뒤둥그러져요. 연한 노란빛, 연두빛을 띠고 입이 뒤로 동그랗게 뒤로 말려요. 그렇게 된 개체를 구별하지 못하고 봄밭에 심으면 또는 봄밭에서 병에 걸려버리면 조금 더 진전이 되면 새순이 타기도 하고 잎에 이런 원형의 반점 모양이 보이기도 하고 이 증상이 더 진행이 돼서 후기로 가면 열매가 아무리 많이 매달려도 전혀 쓸모없는 쓰레기 고추를 만들어놔요. 이 고추는 그래도 오랫동안 버틴 거예요. 이게 생육 초기에 바이러스에 걸리면 새순이 괴저되고 고사되면서 까맣게 다 타들어가서 그냥 식물이 거기서 종료가 돼버려요, 생육이. 그런데 이게 생육 후기까지 온 애들은 이렇게 열매를 맺히기는 하는데 거의 의미 없는 열매를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알록달록하다 해서 이제 칼라풀하다 해서 칼라병이라고 어른들이 이제 이름을 지었다고 하죠. 요거는 또 다른 바이러스, 오이 모자익 바이러스에 걸린 사진이고요. 요거는 진딧물이 전염을 시켜요. 아까 바이러스는 총체벌레가 전염을 시키고 요거는 진딧물이 전염을 시키는데 줄기 부분이 까맣게 이렇게 타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증상도 있고 열매를 이제 보시면 까만 점들이 이렇게 곰보진 것처럼 이렇게 고추는 연한 노란빛을 띠고 고추 표면에 까만 점들이 깨박은 듯이 쭉쭉쭉쭉 점이 박혀 있고 그런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증상이 한두 가지는 아닌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증상을 보일 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가 하나만 감염되는 게 아니고 진딧물도 있고 총체벌레도 있고 하다 보니 복합 감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딱히 어떤 바이러스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바이러스는 역병, 청각병 똑같이 바이러스는 치료가 안 된다. 바이러스는 치료가 안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진단을 해서 그 다음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 놔두면 놔둘수록 옆으로 전염이 되니까. 그러면 뽑아내기 위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육안으로 바이러스야 라고 과감히 버리면 좋은데 미련이 남아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진단하는 방법이 이렇게 진단 키트가 있어요. 이런 진단 키트를 가지고 2분, 3분 안에 바로 바이러스 걸렸다, 안 걸렸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백을 짜서, 그 식물체의 지백을 짜서 여기에다가 구멍에다 두어 방울 떨어뜨리고 나면 바이러스에 걸린 거는 이렇게 두 줄이 나와요. 그렇게 바로 확인이 되고요.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게 총체벌레라고 했어요. 그러면 총체벌레를 어떻게 잡아줘야 되잖아요. 총체벌레만 없으면 바이러스가 넘어가질 않는다고 했어요. 칼라병 바이러스가. 총체벌레를 잡아줘야 되는데 잘 안 잡혀요. 꽃 속에 여름에 밭에 가면 이거는 아주 약과예요. 이게 다 총체벌레예요. 보이시죠? 총체벌레는 여기 성충, 아까 그 그림으로 봤던 이 성충이죠. 성충에서부터 이렇게 사이클을 도는데 성충이 알을 낳아요. 그래서 얘가 약충, 1령 약충, 2령 약충,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요 사이쯤에서 잡초나 다른 병 걸린 애들을 빨아먹으면서 바이러스를 보독을 하는 거예요. 요 단계에서. 그런 상태로 번데기 상태가 돼요. 그 약충이 번데기 상태가 되는데 땅 속에서 생활을 해요. 번데기 상태로 땅 속에서 생활을 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바깥으로 나와서 성충이 되죠. 날개 달린 성충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약충 시기에 바이러스를 보독을 하고 번데기 상태에서도 바이러스를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충이 되면 바이러스를 품은 채로 성충이 돼서
근데 인근 작물로 튀어넘어 들어가면서 빨아먹기 시작하면서 계속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충에서부터 알을 거쳐서 다시 성충까지 오는데 이 사이클이 2주도 채 안 돼요. 그렇게 짧은 시기 안에 계속 개체수가, 자, 알을 150 내지 300개를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개체가 늘어나는 거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하우스 안에 이런 데들은 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죠. 이 순환의 속도가. 그래서 피해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총체벌레를 방제를 하실 때는 이 지상부만 약을 해서는 이 지하부에 있는 번데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이 바깥으로 나올 시기 적어도 4, 5일 있다가 약을 또 하고 이렇게 4, 5일 간격으로 3회 이상 반복 살포를 하셔야 방제가 가능합니다. 자, 총체벌레 전염에 의한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순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는 게 첫 번째 일이에요.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을 선택을 해서 육묘를 하시는데, 아까 땅 속에 번데기가 바이러스를 품고 살아간다고 했죠? 얘가 올라오면 돌아다니면서 감염을 시킬 거잖아요. 못 올라오게 육묘장 바닥을 이렇게 멀칭을 해줘버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차단을 시켜주는 방법도 있어요. 자, 육묘를 지금 잘 거쳐서, 자, 육묘장 주변에 잡초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우스 밖이든 하우스 안에든 짜투리 공간 이런 데에다가 잡초가 있으면 손으로 다 뽑아주시고, 또는 뭐 상추나 이런 거 육묘장에 겨울에 조금씩 지어서 드신다고 키우거든요. 그런 건 백해무익이에요. 큰 도움이 안 돼요. 육묘장 안에서 상추 키우고 이런 거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고추 육묘는 고추 육묘만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육묘하는 하우스 창 쪽, 출입문 쪽에는 꼭 방충망을 좀 설치를 해서 총체벌레가 날아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망을 좀 해주셔야 되고, 또는 육묘장 그 높이에다가 끈끈이 그런 트랩을 설치를 하셔서 예찰도 하고 방제도 하시면 좋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건전한 묘를 이제 분밭에 정식을 하고 났는데 그래도 발병주가 나온다. 그럼 맨 먼저 하시는 게 조기 제거. 자, 먼저 뽑아내고 그 다음에 총체벌레 적용 약제를, 자, 계통이 다른 작용 기작이 다른 약제를 교살포, 자, 그렇게 하셔서 예방을 또는 방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배나방은 이제 1년에 3차례의 그 피크가 있다고 해요. 이 주기, 발생 주기가 6월 하순경부터 9월 상순에 걸쳐서 피크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것이 당겨지기도 하고 늦춰지기도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연 3회가량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부터 이제 성충이 알을 낳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피해가가 구멍 뚫고, 담배나방 피해가가 발생을 하면 좀 따내시는 게 좋아요. 그 속에 벌레들이 이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따내시고, 6월부터 9월까지 다른 약 하실 때 같이 담배나방 약도 같이 섞어서 하셔야 되는데, 담배나방의 활동 시간대가 해가 질 무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담배나방 약은 오후에 하시는 게, 자, 약이 몸에 묻어야 해충이 죽거든요. 고추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약을 하면 효과가 없죠. 그래서 벌레가 기어다니고 돌아다니는 시간대에 약을 하시도록, 그래서 오후에 약을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진딧물도 생각보다 피해가 커요. 그래서 CMV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매개하기도 하지만, 진딧물이 배설물을 끓음을 일으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이 전체가 다 새까맣게 돼서 뭐 생육을 못하게 하거나, 또는 고추 자체를 까맣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아예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생육을 저하시키고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요것도 이제 방제를 위해서는 토양 처리제 사전에, 두둑 만들기 전에 토양 처리제를 좀 하셔서 그게 심고 초기에 방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어린 요 시기에 그 토양처리제를 좀 같이 하셔야 돼요. 진딧물약은. 응애인데 예전에는 응애를 그렇게 우리가 관심 있게 안 봤어요. 그런데 노지 하우스에서 피해가 많았었는데 노지고추에서도 이제 어느 날 피해가 있다고 방문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가보면, 자, 잎이 모양이 색깔이 잘 보세요. 약간 녹슬은 것 같이 잎 뒷면이, 자, 노릿노릿하면서 약간 녹슨 잎 같이 생겼는데 잎이 다 쏟아져요. 생각보다 피해가 커요. 응애 피해가. 그래서 이제 관찰을 좀 잘 하셔서, 응애는 젊은 사람들 눈에는 보여요. 근데 아주 작아서 어르신들 육안으로 보시기는 좀 어려우실 텐데, 이제 육안으로 확인이 되면 바로 이제 응애 적용약을 좀 뿌리셔야 돼요. 5일 간격으로 3번 이상 연속적으로 좀 살포를 하셔서 응애를 좀 방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리장애 부분입니다. 요 사진은 너무 일찍, 너무 욕심부려서 너무 일찍 심었을 때, 서리 또는 저온 피해를 받았을 때 새순이 이렇게 이제 다 사가 들어가는 그런 피해 증상이고요. 요거는 또 오히려 반대로 또 보온 피해인데, 요 줄기를 자세히 보시면 요 부분이 갈색으로 조직이 죽어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위가 시들어 죽어요. 나중에 뇌가 톡 꺾여버리고. 요게 왜 그럴까? 이게 뭐 잿빛 곰팡이인가? 병에 걸렸나? 요런 이제 우려를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 심을 때 고추 비닐, 자, 멀칭한 비닐 위에 두둑에다가 고추를 뽑아놓고 놔뒀다가 심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비닐이라는 게 날 좋은 날, 낮에는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뜨거워요. 사람이 손을 댔을 때 뜨거운 소리가 나와요. 그렇게 뜨거운 데에다가 요 열인 고추묘를 올려놓으면 여기가 열상 데이는 거예요. 처음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구별을 못 하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서서히 여기가 이렇게 피해 증상을 보이죠. 그래서 요렇게 되지 않도록 비닐 두둑 위에 묘를 뽑아놓는 행위는 하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요런 피해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다음 이제 생리장애 중에 대표적인 피해가 이제 석회결핍과예요. 석회결핍과는 이제 어떨 때 생기느냐? 온도가 높고 건조할 때, 또는 이제 비료를 추비를 줘서 이런 질소나 가리나 이런 다량 요소들이 많이 흡수가 돼버리면 상대적으로 기량작용에서 얘들을 못 먹어요. 석회 성분은. 그렇게 해서 부족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가물었을 때, 수분이 없을 때, 자, 수분이 없는데 왜 여기에 물를까요? 자, 이 석회라고 하는 성분은 뿌리에서 흡수가 돼서 물관을 통해서 물과 함께 이동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토양 수분이 없어서 빨아먹을 물이 없으니까 땅속에 석회가 있어도 빨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까지 성분이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고추 끝쪽으로 부족 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러지는 증상들이 이런 식으로. 자, 대책은 물론 밑거름으로 석회를 정량을 주셔야 되는 거지만, 석회가 있어도 못 먹을 때는 건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관수를 하셔야 돼요. 비싼 칼슘제를 용약방에서 사서 뿌리시는 효과보다 관수 한 번 더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자, 칼슘제를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비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연면시비, 입에다 뿌려주는 방법으로는 흡수가 안 돼요. 힘들어요. 물과 함께 빨아들이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굳이 색육 중에 칼슘제를 좀 쓰고 싶으실 때는 관주 방식으로 칼슘제를 쓰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낙화, 낙과, 이렇게 온도가 높고 할 때 아까 30도씨 제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온도가 30도씨 이상 올라가면 꽃가루가 활동을 못하고 이제 수정이 안 되고 하면서 낙화, 낙과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니까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기상재해에 대비하기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보시면은 뭐 노지에서는 똑같이 서리가 왔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냉해를 입었고요. 비닐만 덮었을 때도 절반 정도는 냉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서리 양에서도 이렇게 부직포를 덮어준 거는
한 포기도 피해가 없었다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그 부직포의 효과가 대단하다. 서리를 예방하는 효과는 대단하다. 그래서 부직포를 덮어서 터널 재배를 하시면 자 6가지의 장점이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리를 막으로 덮어주니까 서리 피해가 없겠죠. 당연히. 자, 서리 피해 예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서리 피해가 없으니까 일반 노지보다 한 열흘 이상은 땡겨서 심을 수가 있어요. 땡겨 심는다라는 말은 생육기간이 그만큼 연장이 되겠죠. 생육기간이 연장이 되면 수량이 늘어나겠죠. 자,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막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초기에 하는 뭐 진딧물 방제, 총체벌레 방제, 탄저병 방제 이런 약을 할 수도 없고 안 해도 돼요. 덮어놨기 때문에 약을 안 해도 돼요. 할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약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약재비가 그만큼 적게 든다는 얘기고요. 또 우연찮게 우박이라도 내리면 우박 피해도 이제 만만치 않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에 커버가 되기 때문에 우박도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고요. 5번째 효과는 예전에 비닐로 터널 재배를 했을 때는 비닐은 환기 구멍을 일일이 다 뚫어줬어야 돼요. 적어도 3회 이상. 그 다음에 구멍이 다 뚫려서 외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자 약재 방제 똑같이 했어야 돼요. 유인도 해야 되고. 그런데 자 막으로 덮어놨을 때는 이 부직포를 통해서 환기도 다 돼요. 구멍 안 뚫어줘도 바람 통하고 햇볕 통하고 물 들어갔다 나왔다 숨을 쉬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노동력도 훨씬 적게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자, 일찍 신고 하니까 수량도 9에서 12%가량 수량도 늘어나죠. 약도 덜 쓰죠. 일도 덜 하죠. 재해도 안 오죠. 결과적으로는 소득이 올라가는 농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번거롭지만 귀찮지만 일이 훨씬 많기는 해요. 막덮기 터널 재배를 좀 도입을 해보시는 게 노지고추에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노지고추라고 해도 꼭 이렇게 관수시설을 비료와 물을 같이 주는 이런 관비 재배를 방식으로 도입을 하시면 비료를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시기에 구별해서 이렇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비량을 조정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수량도 늘릴 수 있고 품질도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작업을 일일이 손으로 하지 않아도 관수나 시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노동력도 절감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지 재배라 할지라도 이런 관비 시설을 좀 갖추고 아까 막덮기 재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막덮기는 저온에 대비할 수 있고 자, 이런 관비 재배는 가뭄에 대비할 수 있고 수량도 늘릴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 권해드리는 재배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세척해서 건조해서 깔 좋은 고급 건고추를 만드셔야 되는데 꼭 후숙을 한번 하셔야 돼요. 이틀가량 그늘에 널어서 후숙을 한 다음에 해야 색택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좀 세척해서 말리시라고. 그냥 지저분한 채로 내가 먹을 건데 내 이웃이 먹고 내 가족이 먹을 건데 좀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온도 기준 온도 넘지 않게 온도를 잘 맞춰 주셔야 색이 더 예쁘게 나오죠. 그래서 건조기에다 일부 말린 다음에 태양 건조로 마무리를 하시면 아주 고품질의 건고추를 생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5가지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품종 선택을 하실 때는 복합 내병계,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선택해 주십시오. 두 번째, 육묘기 때부터 바이러스를 예방을 해야 되고 육묘 단계에서 전열 음상은 필수입니다. 세 번째, 재해에 대비하고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직포 재배를 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확량을 2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기본은 관수시설입니다. 꼭 관수시설을 좀 노지에도 설치를 하셔서 수확량을 2배 이상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복합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자, 적절히 관수해 주셔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추비하고, 그 다음에 약재는 비 오기 전에 꼭 살포를 해주셔서 고추 농사 잘 지으셨으면 합니다. 노지고추 재배 기술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